아마 다들 어린 왕자는 잘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책에 어른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책이 대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졌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무려 27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판매량은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추정치이긴 한데 자그마치 8억 부 이상. 8억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동화책 한 권이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뭐 이야기가 예쁘고? 그래서?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주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비밀을 풀 열쇠는 말이죠. 바로 작가 앙투안 드르 생텍쥐페리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어린 왕자 이야기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비범했거든요. 이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던 작가가 아니었어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태양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무엇보다 비행의 시대가 막 열리던 그때 하늘을 누비던 선구적인 비행사였습니다. 뭐랄까 그의 삶은 모험과 사랑 그리고 상실로 가득 찬 한 편의 영화 같았죠. 특히 그의 아내 콘수엘로와의 관계는 정말 열정적이면서도 격렬했다고 하고요. 결국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정찰 비행을 나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 그건 바로 생텍쥐페리가 현실 사회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똑같았고요. 사막에 불시착한 거요. 실제로 리비아 사막에 추락했던 그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하지만 너무나 사랑했던 그 장미 한 송이, 그게 바로 그의 아내 콘수엘로와의 힘들고도 열정적이었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자서전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이 이야기가 쓰인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면 와, 훨씬 더 어둡고 무거운 비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동화라는 예쁜 포장지를 벗겨내니까 그 안에 전쟁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왕자는 무슨 평화로운 시기에 여유롭게 쓴 책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나치가 점령한 조국 프랑스를 떠나서 뉴욕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면 그 유명한 바오바브 나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지키려고 매일같이 바오바브 싹을 뽑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별이 산산조각 나니까요. 이게 그냥 잡초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던 나치즘, 그 파시즘에 대한 무서운 은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아주 작을 때, 싹일 때 뿌리 뽑지 않으면 온 세상을 파괴해버린다는 생텍쥐페리의 아주 절박한 경고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뭐랄까 현대적인 시각으로 더 비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순수하게만 봤던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해석이죠. 이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야기가 정말 섬뜩해집니다. 장미의 그 끝없는 허영심과 거짓말, 요구들, 이건 현대적으로 보면 완전한 가스라이팅, 감정적 조종이거든요. 또 여우가 말한 네가 길들인 것에 책임이 있어 라는 유명한 말도 어린 왕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짐을 지우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린 왕자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뱀에게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걸 혼란과 절망 속에서 선택한 비극적인 도피, 즉 자살로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럼 대체 이 책의 정체는 뭘까요? 작가의 자서전? 아니면 전쟁에 대한 비유?
그것도 아니면 심리 스릴러 같은 비극? 도대체 뭘까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비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여우가 알려준 비밀. 내 비밀은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모두 이 말을 알지만 이걸 그냥 사랑이나 관계에 대한 조언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어린 왕자는 사실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이기도 해요. 집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이런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우리가 이미 다 잊어버린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보라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진짜 천재적인 작품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거울이에요, 거울. 독자 자신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읽으면 순수한 동화가 보이고,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으면 전쟁의 비유가 보이고, 또 사랑 때문에 힘들어 본 어른이 읽으면 자신의 복잡한 관계가 그 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결국 이 책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는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보다 어쩌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여러분, 어린 왕자 다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동화로 남아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알던 그 어린 왕자, 그 책장을 한번 같이 넘겨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자, 이 문장 모르는 분 없으시죠?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잖아요. 그쵸? 마음으로 봐야 진짜 소중한 게 보인다는 뜻으로 우리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외로운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이런저런 이상한 어른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관계가 뭔지 깨닫는 그런 이야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주는 바로 그게 우리가 아는 어린 왕자죠. 이야기에 다들 기억나시죠? 자기 별에 있는 그 까다로운 장미 있잖아요. 걔한테 좀 지쳐가지고 어린 왕자가 훌쩍 여행을 떠나요. 그러다가 여우를 딱 만나는데 이 여우한테서 길들인다는 게 뭔지 배우게 되죠. 서로한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요.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이 말이 그냥 동물을 키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랑 나, 우리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아름다운 개념이죠. 아마 이 부분에서 하고 감동받은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감동이 사실은 교훈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심리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좀 충격적이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어쩌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서적 학대.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의 한 정신과 의사가 만든 개념인데 때리거나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에요. 오직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서적 학대라는 틀을 가지고 첫 번째 인물, 바로 장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장미의 행동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계산된 조종이었을까요? 장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바람 분다고 유리 덮개 씌워달라고 하고 어린 왕자가 자기 기분 하나하나에 다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왕자는 진짜 그 장미 비위 맞추느라 늘 안절부절 못했죠.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예전에는 장미의 이런 변덕을 좀 까칠하지만 매력 있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학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상대를 통제하려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라 죄책감을 이용해서 왕자를 쥐고 흔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하고 완전 똑같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요.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드디어 떠나려고 하니까 장미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사실 내가 널 좋아했는데 내가 바보였어 이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떠나는 왕자 마음에 그냥 거대한 죄책감 덩어리를 쾅 박아버리는 거죠. 내 몸은 가도 네 마음은 영원히 내 거야. 이런 고도의 심리전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인물. 우리에게 지혜의 아이콘이었던 여우. 이 여우는 어떨까요? 정말 어린 왕자를 위한 현명한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이 학대의 공범이었을까요? 여우하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가 길들인 것엔 영원히 책임이 있어. 와, 진짜 책임감과 헌신에 대한 정말 멋진 말이라고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걸 학대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건 끔찍한 덫이에요. 왜냐?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을 전부 피해자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결국 네가 감히 이 관계를 벗어나? 너는 배신자고 무책임한 놈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우의 이 지혜로운 조언이 어린 왕자의 죄책감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왕따가 장미한테서 도망친 건 자기를 지키려고 살아남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우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전부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휘두른 방패가 오히려 자기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니 무슨 동화책 하나 가지고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냥 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아주 아픈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재해석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대물림돼서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지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우화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석을 다룬 원문에서는 이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요. 바로 히틀러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청난 학대를 당했죠. 근데 그 분노, 그 고통을 아버지한테는 풀 수가 없었잖아요. 그 내면에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가 결국 유대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향해 터져 나왔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인류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런 말로 포장된 학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제때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어린 왕자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뱀에 물려서 자기 별로 돌아가잖아요. 우린 그걸 뭔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 꽃은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그 엄청난 죄책감에 짓눌려서 결국 자기를 망가뜨렸던 그 학대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사실상 한 영혼의 비극적인 자살인 셈입니다. 보세요. 어린 왕자는 우리한테 정서적 학대의 위험 신호들을 이렇게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네 탓이라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 건지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쩌면 생텍쥐페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사랑이나 우정 같은 아름다운 것들뿐만이 아니라고. 사랑이라는 탈을 쓴 이런 파괴적인 관계 역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라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경고,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요?